전국검찰청 평검사 모두가 윤석열 총장 직무배제가 부당하다는 성명에 동참했습니다. 총장 대행인 조남관 대검차장은 추미애 장관에게 윤 총장 직무집행 정지 명령 철회를 호소했습니다. 윤석열 총장 복귀 여부를 판단할 법원 신문이 1시간여 만에 끝났지만 재판부는 결론을 오늘 발표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정부가 3차 유행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1, 2주 뒤 감염자는 최대 1,000명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헬기 사격 목격자를 상대로 한 사자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주요 쟁점이었던 군의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봤습니다. 여수에서 생후 2개월 된 신생아가 2년 만에 냉장고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앞서 관계기관은 해당 가정에 3차례 현장 조사를 벌였지만 아이 존재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주택 공급이 충분하다고 말해온 김현미 장관은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새워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라임 등 사모펀드 관련 사기에 이어 이번엔 독일 파생 상품이 투자자들의 수천억 원대 투자금 손실로 이어질 상황에 놓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오늘 부산지검 서부지청에 근무하는 평검사들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가 부당하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이 소식을 첫 기사로 전하는 이유는 이로써 전국 일선 검찰청에 근무하는 평검사 전원이 성명에 동참했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검사들의 이런 행동을 집단 이기주의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추미애 장관이 윤 총장을 직무 배제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전국의 평검사 전원이 한 목소리를 낸 사실에 주목하면서 오늘 뉴스9을 시작하겠습니다. 한송훈 기자가 먼저 보도합니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평검사들이 오늘 오후 회의를 열고 추미애 장관의 지시가 위법 부당하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이들은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직무 집행 정지가 정권의 의사에 반해 사건을 처리했다는 이유로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을 업무에서 배제시키기 위한 조치로 의심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장관의 이번 결정이 충분한 조사와 소명 기회 없이 성급하게 이루어져 헌법상 적법 절차 원칙을 훼손했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상식과 법 원칙에 맞는 절차와 결론에 이를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평검사들의 공개적인 집단 반대 의견 표출은 윤 총장의 직무배제 다음 날인 25일 부산지검 동부지청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엿새 만에 전국 18개 지검, 41개 지청을 포함해 총 59개의 지방검찰청의 평검사들이 모두 추 장관의 조치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한 겁니다. 고검장부터 추 장관의 지휘를 받는 법무부 소속 검사들까지도 추 장관의 조치에 반발하고 있지만 추 장관은 이틀 뒤 예정대로 검사징계위원회를 강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윤 총장에 대해 해임과 같은 중징계가 나오면 검찰 내부 반발이 더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검찰총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조남관 대검차장도 윤 총장에 대한 직무 집행 정지 처분을 철회해달라고 추미애 장관에게 간곡하게 요청했습니다. 법무부의 중간 간부들은 징계위로 연기하라고 공식 요청했고 법무부 소속 평검사들도 감찰 기록 공개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걷잡을 수 없다는 표현 외에는 달리 쓸 말이 없는 상황인데 추 장관은 아무 반응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주원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총장 대행을 맡고 있는 조남관 대검차장이 오늘 오전 검찰 내부망에 추미애 장관이 검찰개혁 대의를 위해 한 발만 물러나달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처분 철회를 공개 요청한 겁니다. 그러면서 윤 총장 징계로 검찰개혁의 명분도 실리도 모두 잃는 위기가 올 수도 있다고도 했습니다. 또 대다수 검사는 윤 총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쫓겨날 만큼 중대한 비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확신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차장은 추 장관 측 인사로 분류되는데 법무부 검찰국장을 거쳐 지난 8월 고검장으로 승진해 대검차장에 임명됐습니다. 법무부 과장 12명도 윤 총장 징계는 법치주의 훼손이라며 항의 서한을 제출했는데
윤 총장 관련 징계일을 중단하거나 연기를 공개 요구했습니다. 윤 총장을 직접 감찰했던 법무부 감찰관심 평검사들은 감찰 기록 공개를 요청했지만 감찰 담당관은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판사관여 문건은 위법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는데 감찰 기록에서 삭제됐다고 폭로한 이정화 검사는 대전지검으로 돌아갔습니다. 보복 인사 아니냐는 지적에 법무부는 파견 기간이 끝났다고 답했지만 함께 파견된 검사는 아직 법무부에 남아 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관련해서 오늘 눈여겨봐야 할 발언이 또 하나 있습니다.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그동안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일체 언급이 없었는데 오늘 우회적으로 검찰을 비판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낡은 것들과 과감히 결별해야 한다. 집단의 이익이 아닌 공동체 이익을 받들어야 한다. 검찰이나 검사라는 표현은 들어있지 않습니다만 누가 보더라도 검사들의 집단 행동을 지목한 것으로 들립니다. 이에 앞서 정세균 총리가 대통령을 만나서 현재 상황에 대한 우려를 전했는데 그 직후 나온 대통령의 발언은 결국 추미애 장관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신원석 기자가 오늘 청와대에서 있었던 일들의 전후 상황을 해석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오직 국민에 봉사하라면서 부처나 집단의 이익을 경계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소속 부처나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받드는 성공 후사의 자세로 위기를 넘어 과거의 관행이나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낙오될 수밖에 없다고도 했습니다. 낡은 것과 과감히 결별하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가질 때 새로운 미래가 열릴 것입니다.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와 징계 절차에 검찰 조직 전체가 문제를 제기한 시점이어서 문 대통령이 직접 경고한 거란 해석이 많습니다. 특히 직전 주례회동에서 정세균 총리는 윤 총장 징계 문제가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문 대통령에게 직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이후 회의에서 사실상 추 장관 쪽에 손을 들어준 겁니다. 다만 청와대는 전체 공직자를 향한 당부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검찰에 백기투항하라는 종용이라며 윤 총장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재판이 진행되는 시점이어서 더욱 위험하다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최대 관심은 직무에서 배제된 윤석열 검찰총장의 복귀 여부를 판단하는 재판이었습니다. 심리는 비교적 빨리 끝났다고 하는데 재판부의 고민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최민식 기자. 네, 서울행정법원입니다. 자, 제가 듣기로 재판 끝난 지 시간이 상당히 지났다고 하는데 아직도 결정이 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법원의 심문이 끝난 건 오늘 정오를 조금 넘겼을 때니까 재판부의 고민은 벌써 10시간째입니다. 사건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윤석열 총장 측과 법무부가 제출한 의견을 아직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오늘 중으로 결론이 날 것이란 전망도 있었지만 재판부는 오늘 중엔 결론이 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안이 중대한 만큼 충분히 시간을 두고 검토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오늘 11시부터 시작된 비공개 심리는 1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윤석열 총장과 추미애 장관, 양측의 법률 대리인이 출석해 치열한 법리 공방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리를 마친 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하루라도 검찰총장 자리를 공백 상태에 두는 건 국가 전체로 회복할 수 없는 공익적 손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법무부를 대변한 이옥형 변호사는 검찰총장이 복귀한다면 얼마든지 수사를 왜곡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총장의 직무복귀 여부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이르면 내일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행정법원에서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예, 최민식 기자는 이러면 내일이라고 했습니다만 행정법원의 분위기를 보면 내일 결론을 내리겠다는 뜻으로 들리는군요. 윤석열 총장 측이나 법무부 모두 오늘 밤이 대단히 길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법조팀 김태훈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하게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사실 쟁점이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닌 것 같은데 국민적 관심도가 워낙 크기 때문에 법원의 고민도 좀 깊겠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사상 초유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이채연 기자의 리포트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핵심 쟁점은 직무정지로 인해 윤석열 총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입니다. 윤 총장 측은 검찰총장의 임기를 보장한 공익적인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검찰의 전체적 중립성이나 독립성과 관련된 국가 시스템에 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는 점에서 법무부 측은 집행정지 재판은 개인의 구체적인 손해만을 판단한다며 해당 사항이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검찰의 중립 이런 거대한 담론을 말씀을 하시는데 집행정지 사건에서 이 손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추상적인 손해가 아니고 개인의 구체적인 손해입니다. 처분 근거 중 하나인 판사 문건 의혹을 놓고 위법성도 쟁점입니다. 윤 총장 측은 공개된 내용이었고 업무상 필요한 문건이었다고 강조했고 미국이나 일본에서도 이런 그 재판부의 세평이라든가 또는 경력이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거의 책자로도 발간할 정도로 공개화되고 있는 것이어서 법무부 측은 검사가 판사의 세평을 수집할 법령도 없고 수단도 적절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개자를 모집하기도 했지만은 공판 검사로부터 탐문을 했는데요. 탐문은 전형적인 사찰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번 재판부가 판사 분석 문건의 위법성에 대한 판단까지 나아갈지 집행정지 처분에 대해서만 판단할지는 미지수입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김 기자, 양측이 이번 사건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다르다 이런 느낌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이 윤 총장은 감찰부터 직무 정지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이 총장 찍어내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법무부는 이번 사안이 철저하게 윤 총장 개인의 비위라는 입장입니다. 자, 재판부가 이제 이걸 어떻게 판단할지가 관심인데 오늘 결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일은 또 감찰위원회가 열리고 모레는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이 결정이 영향은 없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재판부가 오늘 결정을 하진 않았지만 이 내일은 결정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내일 감찰위원회가 열리기는 하지만 그 결과가 권고의 효력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실제적인 영향은 없다고 봐야 합니다. 반면 모레로 예정된 징계위원회는 윤 총장에 대한 강한 징계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때문에 재판부는 늦어도 징계위원회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이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징계위원회 전에 결정 내린다. 이건 왜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 법원이 이 전에 결정을 내린다라는 것은 행정부가 판단을 내리기 전에 이 사법부가 먼저 판단을 내린다. 이런 측면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결정이 징계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까? 네, 이 사실 좀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이번 법원의 판단은 이 집행 정지에 관해서만 판단을 할 뿐입니다. 이 징계위원회는 나중에 열리게 되고요. 다만 이 징계위원회가 징계위원들이 이번 사법부의 판단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상황들입니다. 이 모든 검사들이 실제로 징계위원회가 열릴 것을 상당히 반대하고 있는 입장에서 사법부까지 윤 총장 측의 의견에 손을 들어주면 이 상당히 징계위원들의 마음이 조금 변할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재판 자체만 보면 이게 사실은 별로 실효성이 어떤 결론이 나오든 간에 별로 실효성이 없는 재판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네, 이 법무부 측은 12월 2일이면 징계 의결이 나오기 때문에 어떤 결정이 나오든지 기존의 직무집행 정지 명령은 효력을 상실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정지 신청의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만약 중징계가 나온다면 맞는 주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법무부가 이미 중징계를 결론 내리고 나서 이런 주장을 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에 대한 반론도 나오고 있는데요. 만약 내일 열릴 감찰위원회 결론이 추 장관에게 불리하게 내려질 경우에 이미 검찰 내부의 반발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있는데 이런 것과 맞물려서 징계위원회 개최에도 변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재판부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정은 실효성이 있을 수 있다는
반론이 존재합니다. 그렇게 되겠죠. 네, 이 어찌됐든 재판부가 내일 인용을 결정하면 윤 총장은 당장 업무에 복귀할 수 있고 만약 기각이나 각하가 결정되면 추 장관에게 힘이 실릴 전망입니다. 자, 이 논란과 별도로 또 윤 총장을 이제 법무부가 수사 의뢰했는데 이 과정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 주장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 한마디로 정리하면 법무부의 감찰부터 징계까지 전 과정이 절차상의 문제가 상당하다라는 이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직무 정지를 발표하기 이전에 대검 감찰부가 법원에 대검 수사정보 담당 부서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서 받아왔고요. 예. 발표 직후에 압수수색을 나간 부분입니다. 또 해당 압수수색을 대검찰청의 보고 라인을 생략하고 법무부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았다는 이 검찰정법 위반 의혹도 있습니다. 예. 이 재판부 분석 문건의 경우에는 윤 총장에게 반론의 기회조차 주지 않고 갑자기 핵심 징계 사유로 등장을 했는데 이것 역시 위법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위법성은 전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자, 어쨌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통하지 않고 개별 사건 수사를 지휘할 수는 없는 거죠. 이제 이거 위배했다 이제 이런 논란이 있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김태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엔 논란이 일고 있는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과 관련해서 한 여당의 법사위원이 판사들에게 집단 행동을 주문했다는 주장이 야당에서 나왔습니다. 당사자로 지목된 여당 의원은 사실 여부를 묻는 저희 취재인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고 의원실에서도 특별한 입장을 낼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만들어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최광욱 의원이 법사위로 옮겨와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홍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총장 측이 이른바 판사 문건의 내용을 공개한 지난 26일 저녁 문제 통화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역 판사들이 어렵다면 판사 출신 변호사들이라도 들고 일어나줘야 한다. 섭외 좀 해달라라는 취지의 윤 총장이 직무정지된 뒤 여당 법사위원이 누군가에게 판사들의 집단 행동과 여론전을 주문했다는 겁니다. 야당에선 판사를 동원한 정치 공작이라며 동원된 판사 명단을 공개하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당사자로 지목된 의원은 사실관계를 묻는 문자 메시지에 답하지 않았고 의원실도 입장을 낼 계획이 없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위원장 사과를 요구하며 불참한 오늘 법사위에는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같은 당 김진애 의원과 상임위를 맞바꿔 참석했습니다. 그전부터 법사위에서 제 나름의 소임을 다하고 싶었던 희망과 꿈이 있었는데 존경하는 의원님들 이렇게 늦게나마 뵙게 돼서 최 대표는 조국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 작성해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신분입니다. 야당은 국회를 검찰총장 몰아내기, 친정부 방탄에 사용하겠다는 노골적 조치이자 이해충돌 끝판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이틀째 400명대를 유지했습니다. 어제가 휴일이어서 검사 건수는 절반가량으로 줄었지만 비율로 보면 평일보다 오히려 더 높습니다. 이대로라면 1, 2주 뒤에 하루 1,000명까지 환자가 나올 수 있다고 방역당국은 우려했습니다. 오늘도 역시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인 집단 감염 양상을 보였습니다. 유지현 기자입니다. 서울 종로의 한 세무사 학원. 어제 수강생 1명이 확진돼 건물 일부가 폐쇄됐습니다. 다른 수강생 등 접촉자들은 검사를 받고 격리됐습니다. 세무사 2차 시험이 5일 뒤여서 시험을 연기하자는 주장도 나옵니다. 강서 에어로빅 학원에서 전파된 인근 요양병원 확진자는 21명으로 늘었습니다. 종사자가 의료기관 외부에서 감염되어 의료기관 내 집단 감염으로 전파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인천 연수구 유흥주점 관련은 53명, 경기 용인시 키즈카페 관련은 89명 등 다른 집단 감염에서도 확진자가 늘었습니다. 학원과 다중이용시설, 병원 등을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되면서 검사 건수가 평일보다 40%가량 줄었는데도 양성률은 오히려 더 높았습니다. 평일 최저치의 2배에 달합니다.
1주 내지 2주 후에 감염자가 얼마 정도가 생기느냐는 거를 단순 계산을 해보면 많게는 700에서 1000명까지도 환자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수치입니다. 방역당국은 부산 해외 입국자 51명은 양성으로 잘못 판정이 났다며 확진자 통계에서 제외했습니다. 부산 검역소 검사의 오류가 확인된 건데 이를 계기로 전국 12개 검역소의 검사 업무를 중단하고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TV조선 유지현입니다. 서울에 이어 부산 상황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벌써 일주일째 두 자릿수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학생과 교직원 14명이 집단 감염되는 사태가 발생하자 부산시는 수능이 끝날 때까지 앞으로 72시간 동안 봉쇄에 가까운 방역 조치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부산의 코로나 상황은 하동원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부산의 한 고등학교입니다. 어제 학생과 교직원 등 14명이 무더기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지난 28일 확진된 강사 A씨와 접촉했습니다. A씨보다 하루 먼저 확진된 아내는 지난 열흘 동안 120명이 감염된 음악 연습실과 관련됐습니다. 음악실과 요양병원 등 일상생활에서 연쇄 감염이 속출하면서 부산의 1일 신규 확진자는 일주일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부산시는 내일부터 2주간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고 수능 시험까지 남은 72시간 동안 3단계에 준하는 방역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3단계 수준의 행정방역 체계를 통해서 72시간 동안 코로나를 봉쇄한다는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충북 제천시에서도 오늘 김장 모임 등 14명이 추가 확진되자 3단계에 준하는 거리 두기로 강화했습니다. 기아차 광주 공장과 삼성전자 광주 사업장에서는 각각 직원 4명과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일부 공장이 가동을 멈췄습니다. 청주 LG화학에서도 직원 6명이 감염돼 건물 일부가 폐쇄됐습니다. 사무공간 한 개 공간만 좀 그렇게 됐고요. 네. 다른 쪽에는 뭐 이상이 없습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는 식사를 같이 했던 판사 2명이 확진돼 일부 재판이 연기됐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병상 부족 우려도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서 보신 부산에서 먼저 병상이 부족해 환자 20명을 대구로 옮겼습니다. 방역 당국이 병상 추가 확보에 나섰습니다만 환자 확산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호자가 필요한 소아 환자부터 집에서 돌보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최원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급차 2대가 잇따라 도착합니다. 이어 마스크를 쓴 학생들이 뒤따라온 소방 구급버스에 올라탑니다. 최근 확진 판정을 받은 금정고 학생 13명 등 부산 지역 환자들 20명인데 대구 동산병원으로 이송되는 겁니다. 최근 일주일간 확진자 163명이 쏟아진 부산은 가용 병상이 부족해졌습니다. 6개는 중환자 병상이 그대로 확보해놓고 있고 3개는 수능 때문에 그대로 유지할 거고 남은 환자 2명까지 넣고 나면은 9개밖에 못. 하루 평균 확진자가 200명 안팎을 기록하고 있는 서울도 병상은 77.7%까지 찼습니다. 중증 환자 전담 병상은 고작 8개 남았습니다. 수도권 병상 가동률은 65.8%, 전국 병상도 절반 이상이 찼습니다. 병상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방역당국은 무증상과 경증 환자는 소아부터 집에서 치료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소아인 경우에는 증상이 거의 경증이고 중증화될 위험이 없기 때문에 안전한 집에서 격리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다만 증상이 악화될 경우 즉시 병원으로 이송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게 과제입니다. 자가격리자 이상으로 환자들을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행정력도 부담입니다. TV조선 최은영입니다. 내일부터 수도권은 강화된 거리두기 2단계로 들어갑니다. 코로나 전파 위험이 높은 사우나나 에어로빅 같은 시설은 이에 따라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가 또다시 머뭇거리며 방역 원칙을 어겼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정부 대책에는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정은혜 기자가 전문가들의 말을 들어봤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국내 코로나19 환자는 하루 평균 438.7명입니다. 전국적인 유행 상황인 2.5단계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정부의 결정은 사실상 2.25단계였습니다. 수도권은 2단계 거리두기를 유지하되 집단 감염 발생 위험도가 높은 사우나와 한증막 시설은
운영을 금지합니다.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정밀 방역을 한다는 게 이유입니다. 하지만 매번 한 박자 늦는 결정이 오히려 피해를 더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단계를 올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유행 기간이 길어지면 경제적인 손실이나 피해는 더 커질 수도 있는 거죠.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의사결정 구조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감염병 전문가들이 중수본안을 포진해 있느냐 전혀 없어요. 자꾸 상황에 안 맞는 행동들을 좀 하니까 그럴 바에는 아예 코로나 위기 대응을 할 수 있는 긴급 부서 같은 걸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게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2단계 기준을 초과했는데도 6일 뒤 격상했고 지난달엔 요건이 안 맞는데도 1단계로 내리기도 했습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1980년 5월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목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 1심 법원이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조 신부를 거짓말쟁이라고 한 표현이 사자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장영욱 기자가 먼저 보도합니다. 중절모에 마스크를 쓴 전두환 전 대통령이 차에서 내립니다. 취재진의 질문에는 침묵한 채 법정으로 향합니다. 사과할 생각 없으십니까? 발포 명령 부인합니까? 재판부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목격자들 진술과 군 국과서의 문서 등을 근거로 1980년 5월 21일과 27일 두 차례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서 전 대통령이 미필적으로나마 5.18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인식할 수 있었는데도 회고록을 출간해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유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5월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뒤 1년 6개월 만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이 열린 광주지법 앞에서는 시민단체와 유족단체 등 100여 명이 엄중처벌 촉구하며 피켓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TV조선 장용욱입니다. 5.18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는지 여부는 이번 재판 내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헬기 사격의 근거로 전일 빌딩 10층 바닥에 생긴 총알 자국을 유력한 증거로 판단했습니다. 국과서의 분석 결과와 당시 군인 목격자의 증언도 유죄 판결에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어서 박건우 기자입니다. 광주 전일 빌딩입니다. 건물 10층 곳곳에 5.18 당시 총알 자국이 남았습니다. 국과수는 지난 2017년 현장 조사를 한 뒤 헬기에서 방사형 사격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헬기에서 건물을 내려다보며 사격했다는 겁니다. 반면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은 전일 빌딩의 총알 흔적은 내부 사격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80년 5월 당시 광주에서 근무한 헬기 조종사와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 등도 증인으로 출석해 헬기 사격이 없었다고 증언하면서 외부 사격과 내부 사격 주장은 재판 내내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1980년 5월 21일과 27일 광주 시내에서 각각 500MD 헬기와 UH-1H 헬기가 사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금난로와 맞닿은 10층 앞부분 건물 바닥에 탄흔이 집중된 점을 핵심 증거로 봤습니다. 기둥 안쪽과 건물 옆쪽에는 탄흔이 거의 없는 점 등도 외부 헬기 사격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재판부는 또 헬기 사격을 증언한 목격자 8명의 증언과 5.18 당시 광주에 출동했던 군인들의 헬기 사격 관련 증언도 받아들였습니다. 당시 군 당국이 작성한 서류 가운데 공중 화력 제공과 유류나 탄약의 높은 소모율 등을 기재한 것도 재판부가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판단하는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전남 여수에서 2개월 된 아기가 숨진 채 냉장고에서 발견됐습니다. 앞서 이웃 주민의 아동학대 의심 신고로 지자체와 경찰이 여러 차례 이 집을 방문했지만 아이 존재는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7살 난 형의 진술로 세상에 알려졌는데 아이는 이미 숨진 지 2년이 지난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오선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0일 여수의 한 아파트에서 악취가 나고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지자체는 44살 여성 A씨의 7살 아들과 2살 난 딸이 방치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신고가 들어와서 우리가 또 현장을 갔고 이제 그 과정에 이제 아동학대가 발견되고 아이들은 지난 20일 아동보호기관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런데 지난 26일 7살 아이가 동생이 한 명 더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2살짜리 동생이 쌍둥이였던 겁니다. 쉼터에서 지금 분리 조치돼서 지금 안전하게 생활하고 있고 아이 상대로 이제 조사 중에 다른 형제가 있다라는 걸 알게 돼서 경찰은 지난 27일 A씨의 집을 다시 수색했고 냉장고 안에서 생후 2달 정도로 보이는 아기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웃 주민이 신고한 지 17일 만에야 숨진 아이를 찾게 된 겁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 2018년 8월에 낳은 쌍둥이 남자아이가 2개월 만에 숨져 냉장고에 보관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쌍둥이 남매를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씨를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숨진 아기의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오승열입니다. 부동산 관련 뉴스 연이어 전합니다. 우선 현재 시장 상황 전해드리고 현 상황을 바라보는 관련 부처 장관의 시각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치솟는 전셋값을 잡으려고 정부가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놨지만 11월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는 지난해에 비해서 3분의 1로 급감했고 가격은 18년 만에 최고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언제쯤 이 전세난이 해소될지 김주영 기자가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서울 고덕동의 입주 3년차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 85제곱미터형 전세는 지난 8월 8억 원에 거래됐는데 한 달 만에 1억 원이 오른 후 10월과 11월엔 거래가 아예 끊겼습니다. 없어요, 전세 나오기. 물건이 여기가 다 재계약하고 뭐하고 그런 기간이라 물건이 잘 안 나와요. 이번 달 서울 강동구 아파트 전세 거래는 오늘까지 210건 신고돼 지난달보다 57.5% 줄었습니다. 아파트 전세 품귀 현상은 서울 전 지역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이번 달 신고된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는 4,243건, 지난달보다 42.3% 줄었고 1년 전에 비해선 3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전세 절벽에 전세값은 치솟고 있습니다. 이번 달 서울 전세 가격은 2.39% 상승해 18년 8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울산이 1.92% 오르는 등 5대 광역시의 전세 가격도 전부 올라 전세값 상승세는 지방으로까지 확대됐습니다. 임대차 3법 시행 이후에 기존 세입자들의 재계약이 늘어나면서 전세 유통 매물이 줄어든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여기에 내년 아파트 입주 물량도 올해의 절반에 그칠 것으로 예측돼 전세 수급 불균형은 당분간 해소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앞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전세난 해결을 위해서 아파트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 넉 달 전까지만 해도 공급은 충분하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아파트가 빵이라면은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지만 당장은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봄쯤에는 이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윤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세난 해결을 위해 아파트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에 김현미 장관은 공급에 한계가 있다며 느닷없이 빵 생산과 비교했습니다. 아파트가 빵이라면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습니다. 아무리 정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도 정부는 하지만 4개월 전엔 주택 공급이 충분하다고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주택 공급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2008년 이후로 가장 많은 물량이 올해 입주가 되고 있습니다. 공급 부족 이유에 대해서는 5년 전 아파트 인허가를 줄인 전 정권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더 이상 나올 만한 대책이 마땅치 않다라고 들리는데 내년에 공급될 아파트는 5년 전에 인허가가 되었어야 공급될 수 있는 것이지 저희한테 얘기를 하시면. 김 장관은 지난 7월엔 전 정부에서 부동산 관련 규제들이 다 풀어진 상태에서 정권을 받았다며 집값 상승 책임도 이전 정부에 돌린 바 있습니다. 김 장관은 또
부동산 문제로 대통령을 직접 만난 게 언제냐는 질문엔 몇 달 된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몇 달 된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 충분히 듣고 계시고요. 저희들하고도 소통을 하고 계십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를 50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로 가뜩이나 여력이 없는 이들 업체는 정부에 재고를 요청했습니다. 황병준 기자입니다. 지난 8월 직원이 확진되면서 문을 닫았던 한 의류업체. 코로나 낙인을 지우기 위해 업체 이름을 바꾸고 다시 문을 열었지만 내년에 주 52시간제가 시행된다는 소식에 한숨이 다시 깊어졌습니다. 증원은 못 지키고 그 시간을 따라가는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숨은 양을 맞추기가 직원들도 반기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자기 일당에서 이제 마이너스가 되거든요. 그냥 연장 근무라도 더 하고 싶고 야간 근무라도 더 하고 싶어 하는데 정부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내년 1월부터, 50인 미만은 7월부터 예정대로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기업은 50에서 299인 기업은 24,179개소입니다. 그리고 근로자 수는 253만 명 정도 됩니다. 중소기업 중앙회는 중소기업의 39%가 주 52시간제 도입에 준비가 안 돼 있고 코로나 여파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재고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그동안 충분히 계도를 해왔고 제도 안착도 계속 지원하겠다며 강행할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라임과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관련 사기에 이어서 이번에는 독일 파생 상품이 투자자들의 수천억 원대 투자금 손실로 이어질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번 역시 투자 모집 단계에서는 확실한 수익률을 보장했지만 현재 투자자는 상품 판매에 나섰던 판매사의 소송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비슷한 일이 반복되는 건지 소비자탐사대 김하림 기자입니다. 독일 재개발 사업에 투자해 7%대 고수익을 보장한다던 헤리티지 DLS, 파생 결합증권. 국내에 5,200억 원 넘게 판매됐는데 3,980억 원어치를 판 신한금융투자가 최대 판매사입니다. 신한금융투자는 독일 개발사 재무 상태가 건전하고 부도 확률도 0.5%인 상위 5대 업체라며 투자자를 모았습니다. 계약서에 첨부되어 있는 설명서에 보면은 독일 내 탑5 신용 등급도 상당한 어떤 높은 등급을 제도적인 안전장치, 2중 3중의 안전장치가 잔뜩 써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달랐고 싱가포르 중앙은행은 2015년 이 개발사를 투자 경계 대상으로 지목한 상태였습니다. 결국 개발사는 7월 파산 신청을 했고 만기가 되어도 원금 상환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자기네가 현장 실사를 수차례 다녀왔고 정말 그 원금 손실 염려는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투자자들은 판매사가 부정확한 정보로 고객을 현혹시켰다고 주장합니다. 판매사가 독일 시행사 정보를 제공한 싱가포르 자산운용사만 믿고 신용과 재무 상태 등 기본 사항도 확인하지 않고 상품을 판매했다는 겁니다. 신한 측은 자신들도 운용사 분석 정보를 믿고 투자를 권했을 뿐이라는 입장. 저희는 판매자고 저희가 저희 운용사로 받은 레퍼런스를 통해서 하는 거 진행. 일부 다른 판매사는 문제가 드러나자 해당 상품 판매를 중단하고 투자금을 상환해줬습니다. 해당 운용인가 연락을 했는데 자료를 딱히 제출을 안 했다. 판매 중지를 한 거죠. 신한 측은 투자자도 고위험 상품을 알고 투자했으므로 원금 일부만 돌려주기로 한 상태. 고객이 위험 상품인 줄 알고 가입했으니 책임을 분담하자 이런 입장인데 동의 못합니다. 결국 피해자들은 소송에 나섰습니다. 사실상 사기에 가까운 그런 상품 판매입니다. 저희들은 민사적인 조치는 물론이고 형사적인 대응을 할 것도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신한금융투자에 대해 라임 사태와 함께 DLS 판매 책임을 물어
대표 직무정지 등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소송과 징계에도 원금을 얼마나 회수할지 알 수 없어 속만 태우고 있습니다. 신한금투 헤리티지 DLS 사기 판대 전액 배상하라. 소비자탐사대 김하림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이 지난 토요일 자신이 국회의원을 했던 서울 송파구의 한 조기 축구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물론 축구도 했다고 합니다. 이 시국에 적절한 행동이었느냐는 비판이 나오자 마스크 끼고 방역 수칙도 지켰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논란은 청와대 앞에서 야당 초선 의원들이 칼바람 맞으며 시위할 때는 얼굴 한번 내비치지 않았다는 사실로 번졌습니다. 야당과의 소통을 책임지는 정무수석이었기 때문입니다. 김보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송파구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 운동복 차림에 축구화를 신은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의 모습이 잡혔습니다. 코로나19에 정무수석 축구하셨네. 20대 국회의원 시절 지역구에서 열린 조기 축구 모임에 참석해 직접 경기도 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시국에 운동하면 안 되는 거 잠깐 아시면서 청와대가 전 직원의 연말 모임과 행사를 취소시키는 등 자체 방역을 강화한 상황에서 수석 비서관이 지침을 어긴 셈입니다. 앞서 청와대 앞에서 릴레이 시위 중인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면담을 요청했을 땐 방역 수칙상 10인 이상 집회에 나갈 수 없다고 했었습니다. 시위 중인 의원들은 축구화를 신고 가면 만나주느냐며 최 수석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축구할 시간이 있으면서 소속만장인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만나는 거는 거부하고 지금 이게 많은 겁니까? 논란이 커지자 최 수석은 오늘 뒤늦게 야당 의원들을 만난 뒤 입장문을 통해 더 신중하게 처신하겠다며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가 최 수석에 대한 공개 경고나 문책 없이 공직 기강만 강조한다면 영이 서겠느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큰 논란이 일었던 옵티머스 펀드와 관련이 있는 업체가 지난 총선 때 이낙연 민주당 대표 선거 사무실에 복합기 임대료를 대신 내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 의혹과 관련해서 선관위가 이 대표의 측근 인사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과거 이 대표가 전남도지사에 출마했을 때 당비 대납 혐의로 복역을 한 적도 있는 최 측근 인사입니다. 이 대표 측은 전혀 알지 못하는 일이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만 검찰 수사는 지금부터입니다. 최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낙연 당대표 비서실의 이모 부실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부실장은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관계사 트러스트올로부터 지난 2월부터 넉 달간 복합기 대여비 46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에 배당됐습니다. 이 부실장은 지인을 통해 빌려왔다는 입장입니다. 이 대표 측은 캠프 담당자가 실수로 회계 처리를 누락한 것이라며 선거운동 당시 이 부실장이 자원봉사자 신분이었기 때문에 이 대표는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실장은 수년 동안 이 대표를 보좌해온 최측근으로 꼽힙니다. 2014년 이 대표가 전남도지사에 출마했을 땐 권리당원 확보를 위해 당비 3천여만 원을 대납해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기도 했습니다. 출소 이후엔 넉 달 만에 전남도지사 정무특보로 기용돼 보은 인사 논란도 일었습니다. 검찰은 이와 별개로 로비스트 출신 김모 씨로부터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지시로 이 대표 서울 사무실에 1,000여만 원 상당의 가구와 집기를 제공했다는 진술도 확보해 조사 중입니다. TV조선 최재원입니다. 우리 한복도 아리랑도 중국 문화라고 주장한 중국이 이번에는 김치를 자신의 문화유산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그냥 우기는 수준이 아니라 자신들의 국제표준화 기준 ISO 인증을 받았다면서 김치 종주국 한국이 굴욕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해당 표준은 김치와 관련이 없는 것이라는 입장인데 이게 중국의 노림수가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오늘은 중국의 김치 도발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중국 산둥성의 드넓은 배추밭. 농부들이 다 자란 배추 수확에 여념이 없습니다. 今年这个白菜确实是卷得很好，所以这个
这个事儿吧挺结实，你怎么生吃都很甜。 일부는 공장에서 절여진 뒤 양념과 버무려져 김치로 만들어지죠. 그런데 중국 관영 매체 환구시보가 김치를 넣고 한국을 도발하는 보도를 했습니다. 김치 종주국의 치욕, 한국 언론들이 분노하고 있다? 중국 주도로 절인 야채 파우차이가 국제표준화기구 ISO의 인증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중국 김치 산업이 국제 김치업계 기준이 됐다는 해석까지 담겼죠. 이게 사실일까? 중국에서 김치를 한국 파우차이로도 부르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파우차이와 그 생김새부터 전혀 다르죠. 파우차이는 각종 채소를 항아리에 담은 뒤 소금물을 부어 만드는 방식. 고춧가루 등 각종 양념을 넣고 버무리는 우리의 김치와는 차이가 큽니다. 腌好的白菜，将我们腌好的白菜呢放在托盘上，并且呢将我们位于中间的刚刚制作好的馅儿，也是我们。 앞서 지난 2001년 국제식량농업기구 산하 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서 우리 김치에 관한 식품 규격이 이미 국제표준으로 정해졌습니다. 게다가 ISO 문서에는 파우차이 제조법을 김치에 적용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중국 파우차이는 제조 공정이라든지 발효 단계에 있어서 큰 차이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김치와는 전혀 다른 식품입니다. 환구시보가 엉터리 보도로 논란을 불러일으킨 셈입니다. 하지만 중국 내에서 우리 문화유산을 두고 허무맹랑한 자국 원조 주장을 편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요. 최근 우리 한복과 아리랑을 두고도 중국이 원조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Basically, there's no denying that hanbok was already under the influence of hanfu since very, very early ages. 역사 분야에서 우리 고대사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던 중국의 동북공정. 이제는 문화 분야까지 침투하고 있습니다. 뉴스나인 포커스였습니다. 코로나 장기화에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정도인데 그런 마음을 달래주는 노래가 큰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최윤정 기자입니다. 앉아있기만 집에 혼자 있는 거 좋아하지만 나도 답답한 건 참을 수 없네 끝내 터져 나오는 지겨운 신 코로나19로 끝이 보이지 않는 답답한 일상이 가사에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삶은 계속되고 그 끝엔 희망이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돌아갈 수 없다 한데도 이 밤도 누가를 불러야지 우리 모두 힘을 모아 어려움을 극복하자고 독려하기도 합니다. 여기 내 손을 잡아줘 미래로 소소하지 않은 정말 행복한 것들을 모두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파이팅하며 살아갑시다. 그동안 잘 버텨줘서 살아줘서 고맙다는 생존의 인사를 건네기도 합니다. 평범해서 소중함을 몰랐던 것들, 당연히 누렸던 것들에 대한 감사함을 떠올려 보기도 합니다. 거리를 걷고 친구를 만나고 손을 잡고 껴안아주던 것 위로의 메시지 그리고 또 단절되어 있지만은 연대를 하자 뭐 그런 메시지가 담긴 노래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이런 것들이 실제로 지금 일반인들에게 많은 위로가 되면서 우리의 일상은 여전히 불안하지만 노래에 담긴 공감의 메시지가 따뜻한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오늘 프로야구 시상식은 그야말로 KT 천하였습니다. 로하스가 MVP, 소형준이 신인왕을 석권하면서 잔치의 주인이 됐습니다. 이다솜 기자입니다. 정확성은 기본. 엄청난 파워에 좌우 타석을 가리지 않는 맞는 열쇠의 면모까지 이번 시즌 괴물 같은 활약을 펼쳤던 KT의 외국인 타자 로하스. 홈런 1위를 비롯해 타점, 장타율, 득점까지 공격 4개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미 4개의 트로피도 양손에 담기 버거워 보였지만 최고의 별 MVP 역시 이변은 없었습니다. 로하스는 총 896점 만점에
653점을 획득하며 2위 NC 양의지를 크게 따돌렸습니다. 로하스의 수상으로 KT는 창단 6년 만에 첫 MVP 탄생을 알렸습니다. Y lo siento mucho, pero nos vemos el año que viene en Korea. KT West, fighting. 신인왕 투표에서도 몰표가 쏟아졌습니다. KT 소영주는 511점을 획득해 185점에 그친 LG 홍창기를 여유 있게 따돌렸습니다. 올해 국내 투수 중 가장 많은 13승을 기록한 소영주는 2006년 류현진 이후 14년 만에 고졸 선발 투수 신인왕을 차지했습니다. 언젠가는 제 옆에 있는 이 트로피를 가져갈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규리그 2위로 파란을 일으키며 최하위 신생팀 약책 꼬리표를 떼어낸 KT. MVP와 신인왕을 비롯해 1군과 2군 개인상 10개 부문에서 트로피를 휩쓸며 창단 후 최고의 날을 만들었습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핵주먹 타이슨이 어제 방송된 복귀전에서 졸전을 펼쳤습니다만 1995년 성폭행으로 3년을 복역하고 나왔을 때는 달랐습니다. 흥행사 돈킹이 첫 상대와 두 번째 상대로 쉽게 이길 만한 선수, 이른바 토마토 통조림을 붙여줬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상대는 세계 챔피언이었지만 두 번의 승리로 불이 붙은 타이슨은 3회에 때려눕히고 정상회 복귀했습니다. 생물학에서 말하는 승자 효과입니다. 신경심리학자 이안 로버트슨은 승리를 경험하거나 권력을 쥐면 이 뇌가 바뀐다고 했습니다. 정치 심리학에서는 이를 권력의 패러독스라고 부릅니다. 권좌에 오르기 전에는 사람들 말에 귀 기울이고 공감하려고 노력하던 사람이 이 권력을 쥐고 나면 달라지는 현상을 가리키죠. 서울대 재학생 졸업생 사이트에 오른 글 박근혜 대통령님 미안합니다가 화제입니다. 문재인 정부와 비교해 13번 미안하다고 하는 글인데 이렇게 시작하죠. 최동욱 검찰총장이 혼외자 논란으로 물러났을 때 욕했는데 윤석열 찍어내기를 보니 욕할 일도 아니었습니다. 미안합니다. 국민에게는 집 사지 말라며 집값 올리는 걸 보니 집 사라고 했던 것은 서민을 위한 선견 지명이라는 대목도 나옵니다. 두 정부의 소통 성적표를 비교한 기사도 눈에 띕니다. 기자회견 횟수 5대6, 청문 보고서 없이 임명 강행 10대23, 서울 아파트 평당 가격 상승 500만 원대 1,500만 원. 문재인 대통령의 침묵이 길어지면서 다른 전직 대통령도 잇따라 소환되고 있습니다. 금태섭 전 의원은 문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달리 자신의 의도가 뭔지 밝히지 않는다. 부담과 책임이 실은 것 같다고 했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아들이 구속된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과 검찰 수사를 담담히 받아들였던 노 대통령이 울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노 대통령이 말만 하면 공격하더니 지금은 대통령의 침묵에 독설을 쏟아낸다고 맞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도 지금 상황이 편치는 않을 겁니다. 링컨은 어떤 사람의 인간 됨됨이를 알고 싶다면 권력을 줘보라고 했습니다. 진보논객 강준만 교수는 권력은 사람의 뇌를 바꾼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문재인 정권은 DNA가 다르다고 하지만 특정 권력에게 다른 권력과 다른 DNA 같은 건 없는 법이다. 11월 30일 앵커의 시선은 미안합니다 였습니다. 날이 상당히 추워졌죠. 오늘 영하 10도 가까이 떨어진 춘천의 모습인데요. 영하권 추위에 성의가 낀 가운데 이제는 이렇게 패딩 코트로 무장해야 하는 날씨입니다. 내일부터는 12월로 접어드는 만큼 본격적인 초겨울 추위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아침에는 영하권을 유지하겠고 하늘은 맑겠습니다. 수능 날인 목요일에도 비나 눈 소식은 없겠고요.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2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기온 알아보겠습니다. 아침에는 서울과 대전이 영하 3도에서 출발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6도, 대구는 10도가 되겠습니다. 또 날이 점차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겨울철 난방용품으로 인한 화재 사고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1월 30일 월요일 뉴스9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